장재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차장님은 이 정갈한 머리 스타일로 굉장히 또 미소를 띠면서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저 안 본 지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차장님. 1년 반 전에 출연을 하셨다고요. 네, 저는 처음 뵙는 거예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어땠어요, 우리 차장님? 그 사이에 시장이 되게 큰 상승과 네. 또 최근에 급락 이런 거를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예, 저도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네. 이렇게 뭐 사이드카를 많이 본 적도 적었고요. 그리고 그쵸. 이제 급락했던 시기, 그리고 7월 30일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 급등이 나타났던 시기를 7월 31일. 네. 예,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거의 처음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의도에서 뭐 증권사나 이제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너무 대응하기가 아니면 이제 견디기가 되게 힘든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요번에 자료 준비했던 게 AI 랠리 재개 조건이라는 것들로 제목을 준비했는데 네. 이 자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장의 바닥은 그래도 좀 다져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 이제 조건들이 확인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자료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장, AI 랠리 재개 조건이라는 큰 주제를 네. 달아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AI 시장의 3대 불확실성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시장이 결국은 빠졌던 요인들이 있고요. 그 빠졌던 불확실성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수요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빅테크, 미국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 캐펙스를 확대하는 건 알고 있다. 근데 있는 자금들도 소진해가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결국은 지속되지 못하면 혹시 반도체, 수요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약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구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의 뭐 메모리 쪽이나 뭐 특히 디램 쪽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몇 개의 업체들이 이제 과점을 누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CXMT가 상장을 했고 생각보다 성공적인 상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중국 자체 자국산 DUV 개발 소식이 6월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렇죠. 다시 부각되면서 결국은 중국이 들어오고 나면 항상 산업을 망쳤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이슈도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 고금리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기 계약에 대해서 오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의 우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쏠림 때문에 결국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레버리지만 올라가고 네. 안 좋으면 레버리지 빠지고 본주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장 거의 다 파란불이 나타나는 코스피가 완전 박살났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장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 테크주들도 다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3대 불확실성을 근데 또 하나하나 반박할 만한 사실 상황들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난 건가 하는데 또 시장이 반등하면은 아니야, 이거 불확실성 다 이제 해소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더 시장에 뭔가 결을 함께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렇죠. 맞아요. 측정되지 않고 이게 막연한 공포, 거기에다 이제 주가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 공포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네. 사람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나가 보고 나니 이 정도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확인이 되고 나면 시장은 그 막연한 공포에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빠졌었네요. 그러니까 자료. 네. 장표 보니까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무려 13차례나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급락이 있었거든요. 요거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야, 정말 우리 잘 견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 거의 장중 300만 원을 좀 넘게 찍고 나서 네.
예, 이렇게 거의 13차례 급락이 나타나고 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110에서 120만 원까지 하락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 얼마 몇 퍼센트 정도가 빠져야 급락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보통은 보통 한 4% 예, 4~5% 4~5% 이상은 정도? 돼야지. 예, 근데 거의 다 지금 예, 두 자릿수도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로 이제 좀 급락했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빠지면 빠지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오르면 오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시장은 대부분의 우려들을 반영하면서 급락했고요. 한국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에 상장된 반도체 주식이나요, 아니면 이제 대만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주식까지도 다 여파를 받으면서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동반 조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전 드라마를 썼던 게 사실 7월 말이었죠. 네. 네, 이게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이제 때가 된 건지 네. 그냥 때가 돼서 이 이슈가 시장에 좀 크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만큼 큰 이슈였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원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얘네들은 돈이 남아 도니까 있는 돈도 있고 앞으로도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반도체 계속 사주면 문제 없겠다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예, 적자로 이제 전환하는 네.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랑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러면 금리가 안정되든지 아니면 예, 뭔가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네. AI 캐펙스 이렇게 많이 투자할 건데 이렇게 투자하고 나서 너희가 돈 벌 수 있는 거 있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어? 에 대해서 시장이 의구심을 가졌다가 예,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수요도 좋았지만요. 그렇죠. 더 좋았던 거는요. 이 뒤쪽에 네, 네. 있는데 예, 보겠습니다. 애저하고 AWS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I 수요가 견조하고요. AI 수요 견조하면서 이 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관련 사업부인 이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네. 그러면 지금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당분간은 뭐 올해나 아니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돈을 벌게 되면 올해는 살짝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돈을 벌어가면서 실적 현금 흐름도 개선되고 실적도 더 좋아지겠네를 시장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던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 AI 캐펙스를 많이 쓴다고 했지만 이런 뭐 AI 에이전트 뭐 이제 실적 기여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네. 주가는 좀 반락했던 모습. 네. 그래서 빅테크에서도 AI 캐펙스 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쓸 거다. 확인은 했지만 결국은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 향후에 돈으로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았던 반면 안 좋았던 기업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던 기업은 주가가 좀 하락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차장님 8월은 7월, 6월에 힘들었던 이 고비를 이제 딛고 네. 네. 이제 하락장의 종료 다시 이제 뭐 상승장까지는 모르겠고 네. 회복장? 네. 회복장의 많이 시작, 맞았으니까. 예, 네. 것인가인데 그렇게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그래도 7월 30일 날 네.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세 가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시장은 이제 예상보다 좀 공포가 과했다, 네. 우려가 과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니네. 올라가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긍정적인 뉴스가 있네. 또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세 가지 확인할 포인트가 남았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저의 만남의 상대 뭐 연애는 저는 할 수가 없지만 하면 안 연애 상대라고 하면은 확인할 게 너무 많다. 실적 확인했는데도 안 네. 된다고 하고 너 지금 돈 얼마 있어도 확인하고 네. 앞으로 얼마 벌 거야도 확인하고 네. 금리도 확인하고 일단 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의심을 한번 네. 해봐야 되는데 뭘 확인을 해야 되죠? 세 개의 관문. 세 가지. 첫 번째는 수요고요. 수요. 두 번째는 공급이고 세 번째는 금리와 수급입니다. 금리와 수급이요. 결국은 빠졌던 요인들이요.
완화되거나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나면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장님 이미 세 가지는요. 네. 지금 막 8월 오늘 5일 기준으로 수요 공급 금리 수급 다 확인 완료 뿅 올라가 이게 아니라 네. 계속 지켜봐야 그래, 되고 맞습니다.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앞으로 시장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음.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주가를 흔들고 있고 주가를 이끌어가는 그 요인들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나면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게 나오겠지, 네. 이게 나오겠지가 예상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빠질 때 제일 힘든 게 왜 빠지는 거 모르고요. 오를 때 왜 오르는지 모르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나 중요한 그런 핵심 요인들이 변화되는 걸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이거는 오른 요인이었고 이건 빠르신 요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막연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요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네. 조건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수요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빅테크 실적을 통해서 일부 네.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시장에서 증명됐죠. 제일 우려했던 거는 AI 캐펙스 혹시 줄이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내년에 살짝 슬로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그걸 제외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캐펙스 확대한다. 그래서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보였고 견조한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개선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또 우려했었던 게 과거 딥시크 그리고 올해 터보컨트 그리고 키미, K3, 그리고 오픈 AI의 이제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딥시크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나오면 터보컨트가 이제 5배 압축하는 기술로 나오고 키미 K3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적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이런 AI 효율화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요. 반도체를 적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보게 되면 AI 이용 효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비용이 낮아지죠. 네. 그럼 비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적은 비용에 더 활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량과 트래픽이 폭증하게 되면 전체적인 메모리 총량 수요에 대한 총량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을 과거에도 보였는데 이번에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 좀 유식한 말로 재본스의 역설 재본스. 굉장히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이제 GPT 5.6이 PTC로 에이전트 코딩 토큰 효율을 54% 개선됐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54% 개선됐으면 그만큼 반도체 수요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GPU하고 VRAM에만 특정돼 있던 부분인데요. 이 AI 모델이 처리형 코드만 일부 이쪽은 이제 GPU가 VRAM을 이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CPU나 레거시 메모리로 그쪽으로 이제 연산 수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요. 간단하게 보면 CPU나 레거시 쪽은 메모리 쪽은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부분에서도 이제 메모리 효율화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급 가봐야죠. 저희가 수요 봤으니까. 네, 공급은? 공급입니다. 공급 CXMT 상장하고 급등하고 그걸로 이제 또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DUB 얘기 나오면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얼마 전에 또 증설한다고 하니까 또 쭉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CXMT 점유율이 거의 이제 작년 1분기 3%에서 올해 1분기 8%까지 빠르게 늘어난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 업계에서 CXMT 생산 능력 전망치를 올해 이제 월 35만 장에서 2030년 되면 한 60만 장. 이 캐파 부분으로만 보면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 내수에 있는 부분들을 충당하면서 결국은
예, 외부까지 수출하는 거 아니야? 애플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나머지 미국 업체들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하나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뜯어보죠. 아. 예. EUV 장비 도입은 이미 차단이 돼 있고요. EUV랑 이제 DUV로도 장비로 여러 번 하게 되면 멀티 패터닝 방식을 우회하고 있어서 결국은 일부 이제 기술을 조금 비슷하게는 갈 수 있지만요. 네. 이게 여러 번 하게 되면 문제가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아하. 수율이 수율이 굉장히 높지 높구나.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가 당연히 이걸 공정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네. 원가 부담이 급증하고 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캐파적으로 보면요, 이거 되게 위협적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 감안한.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오른쪽 하단의 맨 밑에 보면 웨이퍼 단순 캐파 기준으로는요, 중국 내수 충족률이 이미 70에서 80%, 30년 말 되면 100% 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비트 공급률이라고 수율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요, 지금은 이제 40에서 50, 노무라 같은 경우는 30%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현재 있는 거 풀 가동한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 나오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핵심으로의 진출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결국은 EUV 장비를 개발한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이 DUV만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 선단 및 AI 메모리 공정 같은 경우는 내수 충족률 10% 이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가이고 단가가 높은 거는 30년 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쉽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현재는 DDR5고 향후에 이제 DDR6 같은 경우, 네. HBM 같은 경우는 시간이 30년이 돼도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뭐 낸드 플래시나 이런 뭐 디램 같은 기존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비트 공급률 이제 수율까지 감안한 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조금씩 더 인식하고 나면 캐파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웨이퍼 기준은 캐파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생산량은 그 정도에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걸 좀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생각보다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오래 되겠네. 네. 이것들을 이제 좀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중국 산업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로 일했을 때도 2015년에도 중국 갔을 때 반도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때 생산 캐파 이제 그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와 한국 어떡하냐? 못 따라잡히겠다. 못 따라잡히겠다. 네. 그런데 한 10년 넘어도 아직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따라올 때는 따라오는 만큼 한국도 더 나가는 부분도 그래, 있고요. 니네가 뭐 중국이 따라온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리고 며칠 우리 허인의 좀 감정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EUV 장비 도입 차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ASML이나 이런 것들 수입하고 나면 네. 다 분해해가지고 비슷하게 카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이 좀 제재를 안 해줬으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 와서 좀 많은 위협을 느낄 수 있지만요. 이 선단 공정이나 핵심 기술 그리고 정말 원가와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핵심 부분들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게 생각보다 한국이 되게 감사하게 이 격차를 또 벌릴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도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나오면서 애플이 아무리 CXMT 거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를 반해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래는 캐파도 늘어난다. 애플이 가져오면 과거에 뭐 애플이 폭스콘 해주면서 서플라이 체인들 다 좋았던 것처럼 메모리 시장도 결국 가져오고 중국 같은 경우 메모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국은 이제 투자하게 되면 네. 항상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전력적으로 진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생산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되면서 결국 사이클이 꺾인 거 아니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이거는 좀
우려가 과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면서 이제 오늘도 주가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이 뭐 칩수출 제한을 하고 나서도 막 딥시크 내놓고 네. 힘쓰리 내놓고 할 때마다 뭐야 그렇게 고사양이 없어도 지금 되잖아라고 그렇죠. 하는데 또 뜯어보면은 다 몰래 우회 수출해서 수입해서 네. 쓰거나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칩이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 이 DUV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네.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또 중국이니까 맞아요. 물론 지금까지 못 따랐다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는 그 우려감을 항상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서 이게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향후 몇 년 동안은 위협적인 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되 아마 중간중간에 또 계속 노이즈는 있을 거예요. 네. 뭐 따라잡았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네. 도훈 씨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들을 정말 잘 네. 짚어주신 게 그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네. 뭐 철강이라든지 가격으로 때려버리면은 맞아요. 네. 글로벌에서 우리가 견딜 수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격차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캐파 늘리자 기술 발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응원하는 게 진짜 지금 우리 산업에 어떻게 보면 꽃을 피웠잖아요. 네.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주가도 우리의 응원만큼이나 좀 잘 가졌으면 좋겠고 자. 장기 계약 이야기를 좀 해보죠. LTA.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 확인을 했는데 네. 어디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되냐. 그래 지금 너희 오늘 잘 벌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잘 벌 거야. 아 그 실적까지 저희가 보여줘야 되네요 지금. 네, 특히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는 보통 연간 단위였고 이건 3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거는 그냥 취소하고 위약금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네. 있고요. 이제 그래 LTA 비중 몇 프로고 어느 정도고 이거는 당연히 얘기를 잘 안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공개하게 되면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하면 이제 실질적인 수요업체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좀 다르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호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장기 계약 가시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이제 보통 투자 시장에서 일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상승률이 둔화된 거 아닌가? 네. 일부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이 과거에는 상승률 쫙 좋았다가 안 좋으면 바로 꺾이면서 실적의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진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LTA가 막 80%, 100%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은 되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또 수요가 좋을 경우는 LTA가 정말 100%다 하면 당연히 아예 그냥 고정가로 간 거의 고정가의 흐름이지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의 안정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수급이 타이트했을 때 스팟 가격의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가격 상승분이 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아니지만 이 기울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으로 보고 다만 좋을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뭐 2, 3년 사이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폭이 이렇게 됐던 거라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좀 그 기간도 사이클도 짧아지고 그 이제 그 하락폭과 상승폭도 조금씩은 그 폭이 작아지는 형태로 네. 좀 더 실적의 안정성과 주가를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금리와 수급을 봐야 할 텐데 네. 사실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이 며칠 사이에 또 밤 사이에도 베센트 장관의 네. 그 발언 때문에 네. 조금 내려간 것 같긴 네. 해요. 금리에 대해서 이제 뭐 유가도 있지만 네. 유가는 이게 좀 넘어가고 이제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저는 미국 상황에서 트럼프나 뭐 베센트나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중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1월 중순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제 미국 공화당 내 이제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9월 초 한 10일 내에 10일 전후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지금까지 이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기간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한 남았나요? 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부터 미국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해서 공화당 으쌰으쌰 하는데 하면서도 전쟁을 하기는
이거는 어렵죠.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 전까지가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중동 관련돼서 특히 이란 관련돼서 부분들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고용을 보게 되면 고용 지표가 좀 좋았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 보면 생각보다 살짝 슬로우합니다. 네. 그 월드컵 특수 효과가 고용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월드컵이 마친 시점에서는 고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슬로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세 환급금도 대부분 상반기에 몰렸습니다. 네.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더 확대됐던 건 상반기고요. 하반기 갈수록 그 효과들도 적어진 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이제 9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나 이런 회의에서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연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들이 좀 더 시장이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금리가 안정돼야지 결국 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환경적인 미국의 이제 선거 아니면 이제 소비나 아니면 이제 뭐 특수 시즌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더 금리의 하향 안정화 아니면 안정화를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이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차장님 어떻게 이 세 가지 조건은 예. 스무스하게 다 충족이 되는 하반기가 될까요? 저는 생각하는 게 상반기는 너무 가파랐거든요. 네. 뭐 레버리지도 많고 당연히 이제 해외 쪽에서도 레버리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하반기는 생각하면 이런 말씀드렸던 이제 뭐 수급까지도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또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올랐다가 네. 확인하고 해서 약간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전고점 트라이 할 것인가 그렇죠. 초과할 것인가 네. 그거에 못 미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금리가 정말 하향 안정화가 되면 좀 더 전고점이나 그 이상의 가능성들도 좀 더 엿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결국 수요가 폭발했던 것들은 경험했는데 네. AI에 대한 에이전트가 좀 더 고도화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은 가능성들이 별로 보이진 않지만 아직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AI 피직스가 만약 이렇게 좀 전개되는 흐름이 나와서 새로운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다면 수요가 급증하고 또 금리가 안정된다면 네. 전고점 트라이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그런 흐름들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였다면 주가는 이미 거기까지 가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요건 이제 좀 반등하는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하는 시점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중국 관련해서 커버를 하시다 보니까 네. 기업 하나 가지고 오셨던데 요거 유니트리.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중국의 그 로봇 얘기는 워낙에 많이 하는데 이제 상식 메모리에 이어서 중국 대표 로봇 기업 유니트리도 이제 IPO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예상된 거 한 8월 20일 전후 정도고요. 네. 중국이 또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입니다. 근데 반도체랑은 다르거든요. 반도체는 이미 중국 내에서 우후죽순으로 여러 개 투자했다가 지금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CXMT나 이제 YMTC, 네. 나머지 이제 장비 기업들이 좀 살아남은 뭐 SMIC도 파운드들이 있고요. 그것과 다르게 로봇은 좀 우후죽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건요. 얘네 하나 찍어서 잘 되는 것보다는요. 이 업체들 중에 정말 차세대 BYD가 차세대 샤오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을 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XMT와 같이 그렇게 단기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니트리의 장점은요. 좀 내부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가 낮습니다. 네. 이게 장점인데요. 아쉬운 점은요. 이게 이제 좀 학습을 통해서 공장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간이 그런 이제 데이터들도 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경쟁력은 좀 아직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뭐 자금 조달을 통해서 AI 로봇 모델 고도화를 통해서 결국은 좀 더 스마트하게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데 저는 그냥 생각해 보면
유니트리가 될지 다른 기업이 될지 최종 승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 업체가 잘하는 게 밸류체인이거든요. 네. 로봇의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최종체가 되든 그 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과거에 전기차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업체들에 좀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 자료 보시면 네. 왼쪽에 이제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마나 탁보그룹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 전기차에도 이제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개발했을 때 중국 내부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나 이런 쪽에서도 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도 보니까 좀 유니트리의 초기 접근에 그래도 가능하면서 부품사 편입 비중이 높은 게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ETF도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분들도 보시고 로봇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부품사 비중이 높은 거 하면 이걸 전체 비중이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엣지 있게 가져가시려면 이런 ETF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IPO 성공을 좀 하다 보니까 쭉쭉쭉 좀 예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저희 오늘 못다한 이야기 다음에 모셔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H투자증권 김준수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리님, 첫 출연이시죠? 저희 아침에 투자? 저희가 두 번째 출연입니다. 두 번째? 네. 언제 실전 나오셨죠? 나오고.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2년 전에. 완전 초창기 때.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굴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어쨌든 불러주세요. 네. 2년 정도 만에 오신 거면 거의 처음 오신 거랑 다른 맞습니다. 네.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금 돈이 있냐,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채 발행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러한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조금 많이 접하셨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 같이 좀 자리에 불러주신 내용도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한 주만 하더라도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 같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이런 자리까지 좀 불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장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실제로 발행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채 시장이 전체적으로 연간 한 1.4조 달러 정도가 이제 연평균 정도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연초부터 지금 7월 말까지 하이퍼스케일러 5개 합산 기준으로는 거의 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하는 총액의 거의 20%를 이들 5개 기업들만이 지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조금 현금 흐름이 조금 타이트해지는 수준까지 오니까 이 회사채 시장으로 조금 넘어온 상황이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회사채를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을 했었나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실제로는 사실 이들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현금 부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회사채를 조금 발행을 해서 조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2020년도 제로 금리 환경에서 네. 한두 번 발행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10년 전에 발행한 게 마지막일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굉장히 저희 크레딧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반응하는 건 뭐 우리가 국채 얘기도 하지만 회사채 구글이 100년물 했을 때 완판됐다고 하니까 회사채 인기가 좋네요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요즘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회사채 언제까지 할 건데 니네 지금 현금도 없잖아. 빚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계속된 질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100년채가 나왔다는 뉴스는 아마 조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좀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100년채라는 것들은 사실 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나올 수가 있는 네. 채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짜리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싶어도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채권들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수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글로벌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실 리테일 투자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이러한 AA 등급 이상의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데 심지어 만기도 되게 넉넉하게 긴. 그렇죠. 그럼 사실은 안 담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발행이 언제 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오히려 좀 땡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러한 발행들이 내년도까지는 조금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측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투자 등급 전체 인덱스의 회사채 스프레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대비 가상금리를 이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등급 안에서는 원래 투자 등급 전체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금리로 조달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레벨들이 점점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크레딧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유동성들을 계속해서 흡수해 간다면 가장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구축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구축 효과라는 게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유동성을 흡수해 가면 네. 아래 등급에 있는 기업들이 유동성을 조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등급 전체 인덱스는 사실 좀 완만한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크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지금 회사채 발행이 내년까지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점점 요구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투자하는데 각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그 추이도 살펴보고 이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다는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너무 어려운데 되고. 사실 예. 여기에서 뭔가 이제 변수가 생기면은 전체 산업에 대해서도 이게 영속이 가능한지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뭔가 없애기도 하고 네. 계속 증폭시키기도 한데 대리님은 이 추이를 계속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이게 뭔가 뇌관이 되어서 뭔가 좀 이렇게 크랙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환경이 더 커질 건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위험해지는 환경이라면 다른 기업들도 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실 뭐 시장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면 일단 유동성이 굳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기 자금 시장. 그래서 기업들이 단기로 자금을 굴리는 게 원활하면 사실은 신용 위험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 여건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면 뭐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자금 시장을 가장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번 시장에서 조금 향후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다시 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에 물론 향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신용 위험을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이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들 테크 기업들에 대한 회사채를 저는 조금 기관 투자자분들께도 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일단은 이 캐펙스 성장 사이클이 내년도까지가 아마 정점일 거고 성장률 자체는 2028년도부터는 둔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차입이 가장 원활해질 때는 아마도 내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회사채 발행이 가장 활발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가 또 종적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신용 위험을 보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신용평가사들이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이 이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가장 크게 참조를 하는 지표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EBITDA
대비 부채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거 저희가 레버리지 지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레버리지 지표가 1배 수준. 그러니까 얘네들이 쌓아놓는 부채 대비 영업이익이 딱 1배 수준이다. 근데 다른 산업들을 보시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의 부채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네. 이들이 지금 벌려놓은 부채 대비 이들의 상환 능력은 지금 사실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보수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쓰고 있는 부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전망 자체가 사실 가정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는 저희가 신용 리스크를 당장에 엄청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로 보는 건 저 장표에서 보셨듯이 지금은 1배 수준이지만 그 전에는 부채가 그 정도보다 높지 않았으니까 지금 맞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게 계속해서 약간 주식시장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게 걱정이긴 하거든요. 저기보다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좀 체력이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대비 수익성이 같이 높아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같이 높아지면. 맞습니다. 네. 이 산식 역시도 이 분모에는 에비타가 그렇죠. 들어가고 분자에 이제 부채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분자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 분모가 같이 따라가 준다면 사실 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가이던스만큼이나 이 AI와 관련된 수익 성장률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들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빅테크 신용 등급에 대해서 강등 경고 우려를 좀 내비치는 보고서들이 좀 있어서 그때도 이거 AI 빚내서 투자하는 B2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이 부분들이 우려가 커졌는데 저희가 앞서서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입증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입증했는데 계속 그럼 성적표를 더 뜯어보겠죠. 다음 분기 때도 더 그래서 꼼꼼하게 뜯어볼 것 같습니다. 되나? 요거 이제 회사채 발행할도 리스크 없나? B2에도 지금 수익성 많이 내나? 하는 그 기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디스의 경고처럼 무디스는 일단 뭐 내린 건 아니고 경고지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네요. 봐야 할 데이터들이. 맞습니다. 네, 늘 제가 요새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투자할 때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실적 증명도 봐야 되지, 회사채 발행 추이도 봐야 되지, 신용 등급도 안 봐야 보시던 되지. 크레딧 시장도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는 채권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주식 시장을 보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에쿼티 파이낸싱 그러니까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제 회사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이 흔히 말하는 베타죠. 베타가 AI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따라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저희 이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본격적으로 좀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를 보면서 빚내서라도 해야지. 지금 멈추면 안 돼. 죽어. 뭐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향후 몇 년 뒤에는 여기서 이제 뒤처지는 기업이 나올 텐데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니면 성장률이 떨어져서 연쇄적인 산업의 충격을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사실 저는 뭐 이 개별 기업들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네. 어렵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크레딧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정도는 합리적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100년짜리로도 자금이 조달이 가능한 기업들
앞서서 이제 구글이 그런 식으로 네. 자금을 조달을 네. 했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자금을 조달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우리 하고요. 법빛 형님이 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어떠한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투자를 해봄직할 만한 기업들을 좀 선별을 했을 때 그 조건 중 하나가 그러면 이 자금 시장에서의 조달이 그나마 마지막까지 가능할 것 같은 기업들 꼽자면 저는 마지막으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정도 가장 신용 등급 윗단에 있는 기업들 정도가 사실 저희가 조금 안전하게 좀 투자할 만한 투자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적고 있어요. 마소, 알파벳, 하트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시장에서 이제 믿어줘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워낙에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그리고 쌓아져 있는 이제 고가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이번에 회사채 발행하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회사채 발행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실적을 뜯어봤더니 물론 이제 기대치가 낮았죠. 그들은 늘 프리캐시 플로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의 눈높이에 똑같이 아마존을 대입한다면 시장에서는 아마존 돈 없네. 이제 회사채 발행도 더 안 하는데 하면서 우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잣대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업들에게서. 이게 사실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로 묶이긴 하지만은 각 기업별로 사실 오사라고 한다면 오사가 오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말씀해주신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 기반 산업 자체가 뭐 소비 유통 이쪽이고 그리고 뭐 메타 플랫폼의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있었던 뭐 이 테크 기업들과는 다르게 이들의 비즈니스는 사실 광고 서비스를 내는 그것들을 매출로 인식하는 게 네. 사실 메인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 기업별로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 펀더멘탈도 다르고 아마도 AI를 활용하는 방법 역시도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그럼 마지막에 AI 치킨 게임을 했을 때 살아남을 승자는 누구냐라는 굉장히 좀 터프한 질문보다는 네. 그럼 AI 시장의 향후 방향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대1의 뭐 기업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각자마다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엣지를 분야별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특화되는 기업들이 뭐 서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메인 시나리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크레딧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들이 벌려놓은 부채들이 굉장히 좀 장기 시기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0년물, 40년물짜리도 찍고 극단적으로 100년짜리도 찍는 상황에서 뭐 이러한 기업들의 이러한 공모 시장의 회사채들이 이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마지막 자료에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통화가 이제 달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통화로 확대된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변화인 것 뭐 위안화로도 해요? 위안화? 아니 뭐 달러 말고 달러 말고 뭘로 뭐 해요? 유로, 유로도 있고 뭐 엔화, 엔화도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다라는 네. 건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하겠다라는 그 의지인 거죠.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각지에 있는 유동성들을 어떻게든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흡수를 해오는 네.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방법들이 생각보다 되게 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드는 쿠폰이 평균적으로 4% 후반에서 5% 정도 금리를 내야 됩니다. 네.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미국 달러화 시장의 이 자금 흐름도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5%로 지금 달러채로 발행을 하는 것보다 유로화 시장에서 발행을 했을 때는 4% 쿠폰이면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로 발행을 해서 이걸 유로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는데 0.5%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네. 하면 총 4.5%가 되는 셈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크로스 커런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커런시. 그래서 다중 통화로 발행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경제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 정도 되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 최대한 끌어모은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업이 되니까 우리는 유로로도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흥행을 할 수 있어. 이 정도 자신감을 또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저희가 진짜 이 해외 크레딧 전문가 모셔놓고 저희도 이제 크레딧에 대해서 질문이 나가긴 하네요, 진짜. 지금 대리님이 저기 아침에 친해. 좀 아니 도훈 씨는 정말 또 오랫동안 네.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이다. 근데 이제 회사채가 발행이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 이자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바라보는 거는 금리의 향방일 것 같고 이 부담이 늘어나면 미국도 우리 진짜 이 빅테크들 대기업들 너무 좀 숨막혀 하는데 이거 올릴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허앵커도 사업한 적 있잖아요. 사업을 많이 해봤고 말아도 많이 먹었죠. 네. 내가 이 사업으로 어. 돈 빌린 거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으로 생각하면은 가죠. 자신감이 있으면 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 무모한 자신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모하게 자신을 믿잖아요. 네. 안 될 거 같은데도 막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이들이 무모한 자신감을 가질까요? 근데 도훈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무모한 자신감도 있지만 이런 금리와 이런 이자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도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초창기니까. 네,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다시 또 원론으로 네. 돌아가서 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금 조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렴한 코스트가 굉장히 좀 낮다. 지금 지금. 돈을 맞습니다. 미리 좀 가져오는 게 뭐 앞에서 주식 쪽에서도 자료를 보셨지만 네. 매출액 전망치가 올해만 30%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이 20%. 그럼 사실 이게 연간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20%고 내년에도 최소한 10% 후반대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5%더 뭐 장기물로 했을 때 6%까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더 리스키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오늘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면 향후에 지금은 또 시장이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아마도 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재료들로 이슈가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좀 비교적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신용평가 쪽에서 봤을 때는 미개시 약정 리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개시 약정 리스. 이거 저는- 약자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기억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방송 끝나면 까먹을 것 같긴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대차대조표에 이미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직은 부채로 잡혀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더 우려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지 기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러한 미개시 약정 리스, 그러니까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러한 리스들을 조금 쌓아놓고 있고 이건 우리가 아직 경제적으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거야 해서 지금 공시에다가는 이 주석으로만 좀 달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직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을 하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유의미하게 부채로 인식이 된다면 그때는 잡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거든요. 아직 열어놓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규모들이 지금 2026년도 좌측 차트 보시게 되면 2026년도 기준으로 거의 한 8천억 달러가 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네, 굉장히 좀 샤프하게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리스트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 거냐 했을 때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기는 조금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 상황은 2028년도 이후일 텐데 네. 그때 가서 우리가 부채로 인식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리스와 관련된 부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저거를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기업은 억울하고.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메타 플랫폼의 경우가 이러한 미개시 약정 리스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SPV를 써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본인들의 지분은 어느 정도 태워가지고 이것들의 본인의 지분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저런 그래서 터지면 어떡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신용평가사들도 이걸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것들이 사실 경제적인 가치를 매겨봤을 때 이건 부채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아마도 부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이 미개시 약정 리스트가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그러면 지금 부채로 한번 인식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레버리지 지표, 장표 수준으로 얼마나 부채 비율이 올라가냐 했을 때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8천억 달러가 쌓여있긴 하지만 이걸 5개 기업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사실 한 1,0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1,00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의 부채를 거의 한 지금 30년에 걸쳐서 갚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레버리지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개시 약정 리스트가 향후에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신용도를 크게 좌우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건 좀 걱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절대값이 있나요? 이게 사실 뭐 절대값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각사별로 했을 때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트리거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부채 레버리지 지표 기준으로는 한 2배 정도를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 내려갈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게 단기적으로 2배를 터치했다가 올라오는 거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유의미하게 길게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네. 그때는 신용 등급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우, 아주-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배가 고픕니다 지금. 제가. 아니 우리 대리님 진짜 똑똑하시다. 네, 아니 이런 거까지 알려면 공부를 얼마큼 해야 약간 되는 경제 거예요? 수업 들은 느낌이기도 하고. 예. 아니 근데 좀 자주 나와 주셔야겠네요. 앞으로는 이 추이도 또 봐야 되고 네, 우리가 그렇죠. 사실 한 번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네. 3번 정도 들으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출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준수 대리님 네. 자주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